수문학은 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물까지 공부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죠. 수문학은 시공간 규모를 넘나들면서 물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순환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쳐가는 대기, 지표, 지하, 생태계, 해양, 그것의 상호작용은 물론이고 물이 수증기로 또 얼음으로 상변화를 가져올 때 열의 소모 그리고 방출까지 망라합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행성에 얼마만큼의 복사에너지가 들어오고 땅을 둘러싼 거대한 두 유체 덩어리인 대기와 해양, 이것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열이 재분배되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지구 표면이 스스로 현재 모양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의 균형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구는 지금 보시다시피 또 영어 단어 글로브가 의미하듯 둥근 공처럼 생겼고 이런 모양 때문에 다양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구 표면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백경록입니다. 우리 새로운 수문학 시리즈 A의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처럼 생긴 지구 표면의 어떤 지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즉 그 지점의 높이 또는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구는 공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좌표계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익숙한 좌표계는 이거죠. 흔히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X축으로 몇 칸, Y축으로 몇 칸, 이렇게 2차원상의 지점의 좌표를 표현을 하고, 만약 3차원상의 좌표가 필요하다면 한 쭉 더 더하면 됩니다. Z축. 자, 그런데 이 좌표계가 익숙은 한데 생각해 보시면 이 공처럼 생긴 물체의 표면에 있는 지점을 표현하기는 뭔가 좀 어색하죠.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처럼 생긴 물체의 표면입니다. 표면의 어떤 지점을 표현하는 좌표로는 이렇게 거리로 표현하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보다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오히려 원점으로부터의 각도로 표현하는 게 맞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과 같이 지오그래픽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쓰는 게 더 적절합니다. 지리 좌표계. 예. 또는 이를 좀 더 응용한 좌표계들도 있습니다만. 자, 지리 좌표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점의 위치를 각도의 쌍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거리의 쌍이 아니에요. x, y. 거리가 아니고 각도. 여기서는 람다 파이라고 했는데 람다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람다라는 거는 이제 동쪽, 서쪽을 타면서 이 둥근 공에 어느 지점에 있느냐 하는 각도를 얘기하는 건데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예, 기준점은 이게 수직선을 꺼서 그것이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360도로 이제 나누는데, 그러면 이제 360도로 나눠서 표시도 하지만 동쪽으로 180, 서쪽으로 180도, 동경, 서경, 그 경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자, 남북 방향은 여기 파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저 각도인데 저것이 위도라고 하죠. 예, 위도도 기준점이 필요한데 기준점은 이제 적도 그리고 꼭지점, 남극 북극점이 되겠는데 적도에서부터 북극도 남극까지를 90도로 해서 예, 북위, 남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그러면 그 지점의 좌표를 잘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 모양의 물체의 표면에 있는 지점의 좌표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이 표면에 있는 것들 결국 2차원상의 투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전에 종이를 썼을 땐 당연하고 지금도 그래요. 자, 근데 그러면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 그 공 위에 있는 두 지점 간의 실제 거리 또는 실제 그 지역의 면적보다 이 투영된 종이 위에 있는 지점의 거리나 면적이 작거나 오히려 크거나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투영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보여드리는 동영상 그중 제일 많이 쓰이는, 우리 흔히 쓰는 투영 방법이지만 어떤 투영 방법을 써도 사실은 이 왜곡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 점을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방법들을 써서 우리는 많은 형태의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수문학에서 많이 쓰이는 지형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토포그래픽 맵, 지형도라고 합니다. 지형도는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어떤 지점의 고도값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형도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선들이 있는데 그 선들이 다 등고선이라고 하죠. 즉 등고선은 높이가 같은 지점을 이은 같을 등자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고선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냐면 어느 지점이 높고 어디가 낮고 그러면 우리 수문학 하는 사람들은 보통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이쪽으로 물이 흐르겠구나. 저쪽에 하천이 있겠구나. 또 우리 수문학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유역인데 이렇게 유역이 형성되겠구나. 유역의 경계가 형성되겠구나. 등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형도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쓰여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형도는 소위 재래식 지형도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아날로그 지형도죠. 자, 그런데 지금은 바야흐로 디지털의 시대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됐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요. 지형도도 디지털화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 영어로 우리말로 수치 고도 모형, 수치 표고 모형, 수치 지도 등등으로 부릅니다. 자, 약자로 DEM.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아날로그식 지형도를 디지털화 한 겁니다. 스캔한 거예요. 근데 이미지로 스캔한 게 아니라 그 지도에 있는 고도 정보를 숫자로 넣어준 거죠. 자, 숫자로 넣어줄 때 어떤 방식을 쓸 거냐? 당연히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겠죠. 많이 쓰는 방식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일단 raster라는 게 있고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두 가지가 있습니다. raster는 이 지역을 바둑판처럼 자른 다음에 그 각 그리드에 고도값을 행렬 형태로 집어넣은 거예요. 실제 라스터 DM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DM을 시각화한 걸 보시고 어쩌면 이게 DM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컴퓨터가 만들어낸 산물이고 컴퓨터는 그림을 읽을 수가 없죠. 사실 진짜 DM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 큰 행렬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몇 행 몇 열에 있는 위치에 고도값은 얼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행렬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게 지구상의 어느 지점인지 등등을 알려줘야 되는데 컴퓨터한테 그것이 위에 있는 몇 개 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NCOLS는 컬럼이 몇 개다. 그 다음은 로우가 몇 개다. 코너 짭, 그러니까 이 행렬의 제일 구석 셀이 위경도가 얼마다. 한 셀의 크기는 얼마다 등등을 알려줘서 컴퓨터가 지도상에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 라스터 그리드에서는 한 셀 사이에 이제 간격이 일정하겠죠? 예.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꼭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실제 어떤 지역에 내가 가서 측량을 했는데, 어떤 지점의 고도를 아는 지점들을 찍었어요. 상당히 많은 지점들이 있습니다만, 간격이 일정하진 않죠. 예. 저 점들이 찍힌 곳은 높이를 알아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DM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라스터하고는 바로 호환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불규칙한 점들을 이렇게 이으면 많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triangulated, 삼각형화된 irregular, 불규칙적인, 그리고 망이 형성되죠?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이대로 저장하면 그게 TIN이에요. 라스터와 TIN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TIN은 예를 들면 지형이 상당히 평평하고 별 기복이 없는 곳은 듬성듬성 가도 되잖아요. 반면 좀 복잡한 지형은 점을 촘촘하게 하면 좋고 그럴 때 표현하기가 좋을 겁니다. 반면 TIN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떤 지점의 높이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점의 위치까지도 따로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근데 라스터는 생각을 해보시면 그 기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라스터는 3차원 정보를 저장하지만 사실은 매트릭스라는 것을 기본에
우리가 깔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 매트릭스에 표현하는 거는 고도값밖에 없어요. X축, Y축의 위치, 저 지점의 좌표는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스터는 굉장히 데이터 효율적인데 TIN은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합니다. 데이터도 많이 차지할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읽고 프로세스하는 연산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라스터 형태의 DM을 선호하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쓸 DM은 라스터 D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라스터가 됐든 TIN이 됐든 우리가 DM을 씀으로 인해서 앞에서 쓰던 그런 아날로그 지형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자, 많은 혜택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아날로그 시절에는 전부 수계산으로 해야 됐던 것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 우리 수문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많은 수문 프로세스 연산을 할 때도 컴퓨터를 이용하게 돼 있는데 DM 자체가 디지털 자료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계산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DM 다루실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해상도인데, 해상도를 얘기하실 때 조금 조심하실 부분이 있어요. DM 해상도는 보통 각도 또는 거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어떤 DM 썼습니까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30m DM 썼습니다. 그게 이제 라스터라는 생각을 하시면 한 그리드의 가로 세로 격자 크기가 30m라는 얘기겠죠. 실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DM은 그렇게 길이 단위로 주지 않고 자료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각도 단위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원래 것이 각도로 주어졌으면 각도로 불러주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왜 각도 단위로 만들어졌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오그래픽 코딩 시스템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각도로 주어진 DM이 단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우리한테 익숙한 길이 단위로 도대체 픽셀 사이즈가 얼마인지 환산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할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30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 이런 거예요. 자, 당연히 지구를 찍은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픽셀 사이즈는 얼마일까요? 몇 미터일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그냥 기하학 문제입니다. 근데 3 arc이라는 단위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건 각도의 단위죠. 각도의 단위는 도는 알고 계시지만 그 밑에 단위는 분, 초가 있습니다. 시간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하고 이름이 같죠? 헷갈리니까 영어로 부를 때는 시간의 minute 대신에 arc minute, 시간의 second 대신에 arc second을 씁니다. 그래서 60 arc second이 1 arc minute, 또 60 arc minute이 1 degree가 됩니다. 자, 1도. 자, 그럼 3 arc second이 어느 정도 각도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은 이 기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구의 지름 또는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지구의 반지름은 대략 6,400km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왜 제가 대략이라고 하냐면 지구는 완전한 구체가 아니잖아요. 약간 타원체라서. 대충 6,400km라고 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마 이게 90m 정도 된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한 90m DM이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데이터가 3 arcsecond이라고 줬으면 이건 3 arcsecond이라고 부르셔야지 그걸 90m DM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예, 정확하게 90m도 아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 환산은 적도에서는 대충 맞아요. 근데 자, 잘 보세요. 다시 제가 지구본을 다시 보여드리는데 북극이나 남극으로 갈수록 이 환산이 또 틀려집니다. 이 지구본을 왜 보여드리냐면 잘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니까, 보시면 지구본 표면에 지금 타일들이 있잖아요. 저 타일들이 각도로는 똑같이 1디그리, 1디그리인데 타일의 크기가 북쪽으로 갈수록 바뀌죠. 예. 특히 남북 방향보다는 동서 방향이 지금 좁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환산해서 넣어줘야지 되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90m 곱하기 90m가 아닐 수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런데 수평 해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얼마나 분해 능이 되느냐. 다시 말해 3 arcsecond 또는 90m D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도 기복이 있지만 나는 그거는 구분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게 원래 해상도의 정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평 해상도뿐만 아니라 수직으로도 해상도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즉, 수직으로 실제로는 높낮이 차이가 있지만 내가 그 이하의 차이는 구분해낼 능력이 없다. 그럼 이거는 보통 측정하는 장비의 능력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릴 SRTM, DM의 수직 해상도는 1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cm, 30cm 정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거는 장비 자체가 이제 구분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위를 그냥 1m 단위로 넣는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DM 어떻게 만듭니까? 자, 예전의 DM은 당연히 아날로그 지도로부터 그냥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은 상당히 귀중한 자료인데 우리나라에서 근대 측량 기법으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예, 5만 분지일 지형도 한 100년이 넘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연구실의 이지수 학생이 열심히 라스터 DM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제주도의 남서쪽인데 지금 보시면 배경에 있는 그림이 저 고지도입니다. 등고선이 보이시죠? 저 등고선 상에 있는 지점은 내가 고도를 안다고 보고 그 등고선과 등고선 사이에는 사실 정확한 고도를 모르잖아요. 그럼 등고선 상에 있는 지점들의 몇 개 지점을 지금 그림과 같이 찍습니다. 빨간 점들이 많이 찍혔죠. 일정 간격이 아니니까 저걸 가지고 바로 라스터를 만들 수는 없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TIN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라스터 DM 해상도를 투영해서 보관을 하면 DM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가지고 시각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 지도를 만든다면 누가 그런 아날로그 지형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처음부터 DM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측량할 때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위에서부터 측량 장비를 지상에서 이렇게 측량할 게 아니라 비행기나 또는 인공위성 심지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서부터 지구를 돌면서 찍으면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올라가는 장비들을 어떤 걸 쓰느냐 한 세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더인데 지금 이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 실제 스페이스 셔틀에 올려서 지구의 DM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레이더의 일종으로 SAR Synthetic Aperture Radar라고 해서 좀 특수한 겁니다. 보통 레이더는 여러분들이 음파의 그 위상차를 이용한 도플러 이펙트를 이용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영상용으로 쓰는 레이더고 이게 이제 DM용으로 상당히 적절하겠죠. 규모가 상당합니다. 저기 사람이 서 있는 걸 보시면 아실 수 있고 요걸 가지고도 DM을 만들 수가 있고요. 라이다가 있는데 라이다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죠. 요즘 자율주행차에도 많이 달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장비 다른 거 아무거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디지털 카메라도 가능합니다.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쓰는 DEM 중에 무료이고 가장 또 많이 검증됐다고 봐서 인기가 좋은 게 SRTM DM입니다. 이게 셔틀 레이더 토포그래피 미션의 약자인데 그 이름은 말 그대로 2000년에 스페이스 셔틀 엔데보호에다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SAR 장비를 달고 올라가서 지구를 처음으로 완전히 그냥 측정을 해서 DM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SRTM이라는 이름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제가 지구를 측정했다고 하지만 100%한 건 아니고 북위 60도, 남이 거의 60도 정도 그렇게까지 측정을 했고요. 예, 이 자료가 오랫동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무료이고 그리고 전에는 이제 3아크 데이터까지 줬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1아크 데이터까지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자,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어떤 센서를 이용해서 DM을 만드는 기법이 또 있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포토그래메트리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그냥 기하학입니다. 간단히 디지털 카메라로 어떤 높은 건물을 꼭대기에서 찍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진에 건물이 이렇게 점으로 찍힐 겁니다.
이제 카메라를 좀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동시킨 다음에 찍으면 사진에 이제 건물이 어떻게 나올까요? 길쭉하게 나오겠죠. 그 이유는 저 건물의 옆면이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 건물이 높이가 무시할 만큼 낮다면 옆으로 찍거나 위에서 찍거나 어차피 점으로 찍힐 겁니다. 근데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저 비스듬한 옆면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죠. 자, 이걸 보시면 저 카메라가 움직인 각도 그리고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가지고 계산을 좀 해보면 사진만 갖고 저 건물의 높이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지구상을 돌고 있는 위성에서 다양한 전자기파를 측정하고 있는데 그게 다 영상이거든요. 그로부터 지상의 높낮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좋은 예시가 지금 보고 계시는 테라 위성인데 테라는 나사에서 구축한 지구 관측 시스템의 일환이고요. 원래 이 테라 위성은 DM 측정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지구가 어떤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잘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다양한 파장대의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센서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센서들에 계속해서 이미지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DM도 만들어 보자 하는 아이디어를 어느 날 갖게 된 거죠.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구상의 한 지점을 위성이 이쪽에서 찍고 저쪽에서 찍고 그 두 영상을 비교를 해보고 영상상에 어떤 지점의 높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 보이면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아스터 DM입니다. 실제 이렇게 나오고요. 보시면 꽤 괜찮죠? 그래서 아스터 DM은 SRTM과 비교했을 때 직접 측량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해상도도 SRTM에 준하고 그리고 무료고 게다가 SRTM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그것들까지도 다 이제 아스터는 보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 있는 DM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레이더도 얘기했고 포토그래미터도 말씀드렸는데 라이다 또 필요합니까? 하실 수 있는데 필요한 건 아니고 장점이 있으니까 또 쓰는 거죠. 자, 라이다는 이런 또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어떤 나무에 레이저빛을 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윗부분에서 맞고 되돌아오는 신호가 있는데 1분 투과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두 번째 큰 덩어리를 맞고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몇 번씩 반사파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재구성을 하면은 상당히 입체적인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신호가 데이터가 상당히 방대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법과 달리 좀 3차원적인 정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데이터도 많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위성이라든지 우주선에 따라서 지구 전체를 관측하는 것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연구 목적을 위해서 비행기에 태워서 특정 지역만 이렇게 관찰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실제 라이다 영상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히 정밀해 보이죠. 지금 숲을 그대로 관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영상이 3차원적이다 하는까지는 일단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베이션은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 제일 밑바닥에 낮이, 땅바닥이 있는데 거기 엘리베이션을 얘기하는 거냐? 나무 꼭지를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어 백두산 꼭대기에 건물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백두산 높이가 높아지는 건가요? 근데 실제로 백두산 지표면의 높이는 올라간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DM과 좀 구분되는 DSM이라는 것을 이제 개념도 잡고 만들어냅니다. 자, DEM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지만 기존적인 좀 고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베이션은 땅바닥의 엘리베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늘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지표면 거기에 엘리베이션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에 높은 빌딩을 지었으면 예를 들면 서울에 많은 고층 빌딩이 생겼는데 땅바닥에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서페이스 자체는 올라가 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한 것이 DSM이고 디지털 서페이스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DSM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장물의 높이까지 표현하는 모델이 되겠고요. 상당히 고해상도, 특히 도시 지역이 유용한데 민감한 데이터로 또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몇몇 도시 국가에서는 이걸 국가 기밀에 준하게 취급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구, 이렇게 공처럼 생긴 지구의 어떤 표면에 있는 점의 위치를 2차원 평면상에 표기를 한다면 어떤 투영법을 쓰더라도 어쩔 수 없이 좀 왜곡이 생긴다. 이런 건 인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에 와서는 모두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 나중에 제가 디지털 서페이스 모델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일상이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익숙하신 세대고 그걸 만드는데 다양한 기법들이 쓰였다. 이런 배경 지식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지도를 쓰실 때 요건 하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날로그와 비교했을 때 디지털이 과연 항상 좋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고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는 무엇입니까? 이건 아날로그거든요. 사실 연속적인 세계인데 디지털화했다는 것은 이걸 딱딱딱 끊어 놓은 거예요. 마치 계단처럼. 표현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그게 꼭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유사한 예로 예를 들어 옛날에 음악을 듣던 분들은 LP판이나 카세트 테이프에서 음악을 들었어요. 거기서 CD로 넘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디지털 미디어가 훨씬 음질이 좋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음질이 좋다고 느낀 것은 잡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 하면서 잘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느끼는 건 있으나 연속선상인 그런 샘플링을 제대로 할 수는 연속선상의 원래 자료를 제대로 샘플링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그쪽과도 연관돼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DM을 내가 어떤 DM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런 소통을 좀 명확하게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해상도라든지 어떤 포맷이냐, 예를 들면 라스터다 이런 걸 얘기하실 때 명확한 의사소통이 프로페셔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SRTM이라든지 아스터라든지 이게 상당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들어가서 원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자료 또는 DEM, SRTM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DEM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 자료로부터 어떻게 엘리베이션 자료를 뽑아내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만들어 놓은 DM을 보시면 실제 지형하고 오차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쳤느냐 이것도 또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이런 분야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좀 진출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연은 수치 고도 모형, 우리 지구의 표면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뤄봤습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